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이 좀 둔화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지요.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따라서 시장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저런 논쟁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또 종부세 강화 정책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같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오랜만에 집값과 세금 논쟁 등등 주택시장 동향과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국적 석유기업 로열 더치 쉘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회사 이름도 그냥 쉘로 하겠다고 이런 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저런 나라 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궁금한 점이 많은 부동산 시장 오랜만에 이슈 진단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허혁재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혁재입니다. 예.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내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상승폭은 꽤 둔화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거래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흘러오던 흐름이랑은 좀 달라서 변곡점이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하락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하락을 하고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폭을 줄이다가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거래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고점을 찍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현금 유동성하고 공급 물량인데요. 공급 물량은 이제 바로 우리가 빠르게 공급을 할 수는 없고요. 이 현금 유동성 자체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좀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물량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이고 요즘 그러니까 가격 상승폭 둔화, 거래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다. 대출 규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점을 논할 때 대부분 이제 버블이 심해졌다 이런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버블의 기준을 잡을 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잡는 게 광의의 통화 M2 통화량입니다. 근데 M2 통화량이 2013년 12월달에 1932조였는데요. 지금 9월달 말 기준으로 3,513조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상승 기간 동안에 M2가 한 82% 올랐습니다. 그러네. 8년간 한 시중에 풀린 돈이 2배쯤 늘었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그거보다 더 올랐으면은 이제 시장에 풀리는 돈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버블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실제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은? M2가 80% 올라갈 때 아파트 가격이 15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풀린 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버블이다.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전 상승기를 보게 되면은 2000년대 초반에 아파트가격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연히 이제 M2는 항상 증가를 하니까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M2가 60%가 증가했거든요.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가 160%가 올랐습니다. 항상 통화량 M2. 통화량 증가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값이 더 많이 오르더라. 상승기 때는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락기일 때는 통화량이 줄지는 않으나 그렇죠. 아파트 값은 내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내렸던 게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거든요. 그때 M2 증가는 70%가 증가했는데 그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마이너스 7%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오히려 2000년대 초반보다는 상승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통화량 증가하는 거에 비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장기간의 침체로 가격이 못 올랐던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아직은 고점을 논하기에는 통화량만으로 보면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 집을 사라고 하려면 이게 가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돈이 풀리는 양에 비해서 부동산은 보통 한 두세 배 더 돈 풀리는 정도보다는 더 올랐다가 또 꺼지면 또 내리고 그런 게 보통 움직임인데 돈 풀리는 것보다 한 두세 배 정도도 더 오를 수도 있고 올랐던 경험을 생각하면 아직도 더 오를 폭은 그걸로만 보면 있다. 그렇죠. 지금의 이제 현금 유동성 자체를 줄이기는 코로나19 상태이기 때문에 줄이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일단 봉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게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공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뭐 전국적인 것보다는 지금 서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서울의 공급 물량이 2023년도까지는 한 3만 호 정도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서 공급이라고 하는 건 입주 물량입니까? 아니면 새로 분양하는 계약?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 정도 돼야지 한 5만 호 정도
입주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 공급 물량만 봤을 때도 서울은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워낙에 많은데 2023년까지는 집이 부족하겠네라고 일단 실수요자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트렌드 자체가 잠깐 주춤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적은 것은 4년 5년 전에 착공하고 시작하는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서 그것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상되었던 바인데 분양 물량으로 보면 혹시 어떻습니까? 분양은 계획을 잡고 지금 분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파트 실물이 공급되지는 않더라도 먼저 팔 수 있는 거라 이것도 공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인허가가 되고서 1년 후에 이제 분양이 되고요. 분양된 후에 한 3년 후에 이제 입주가 되거든요. 인허가 물량 자체가 작년까지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파트를 새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택지비하고 건축비가 있는데 그거를 건설사에서 낸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깎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네. 더 깎았는데 이제는 그걸 많이 인정해 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오고 분양가는 다소 좀 높아질 수는 있는데 사업성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인허가 물량이 벌써 4만 호를 넘었거든요. 연말까지 한 5만 호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올해 이 정도 분양가라면 우리 분양하겠습니다. 새로 지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보통 5년 정도 이제 사업 준비하는 데 걸리는데 그 기간을 2년을 짧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강남권인 아파트도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타게 되면은 그 동안에 여러 개 분양가 상한제를 중심으로 해서 눌려 있었던 그래서 인허가가 안 나왔던 것들이 인허가가 많아지면서 서울의 공급 물량은 한 2024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하고 내년에 그럼 착공 시작하는 물량들이 꽤 있을 것 같으니 맞습니다. 2022년이니까 2024년 5년은 많이 들어오겠네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라도 계산하면 우리 수지 안 맞아서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건 괜찮은가 봅니다. 사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어쨌든 초과되는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가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뒤늦게 비싼 가격이 들어가신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입주했을 때 초과이익을 n분의 1에서 나누는 겁니다. 뭐에 n분의 1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100억이 초과이익이 생겼는데 조합원이 100명이에요. 똑같이 1억씩 낸다? 1억씩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오래전에 구입해서 한 10억을 번 분도 있고 2억을 번 분도 있는데 똑같이 1억씩 내는 거군요. 그래서 늦게 가신 분들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실제 가져가는 게 없게 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고요.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 이것 때문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아무래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예정 가액이 나오거든요. 강남권 같은 경우 5억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돈 주고 못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 버티셨던 거죠. 왜냐하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또 경기가 나빠지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없어지면 시작할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이게 너무 진행 단계가 앞까지 가 있는 그런 사업 단지들은 그거를 기다리느니 그냥 진행을 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공급이 서서히 되고 있는 거네요.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입주 물량은 이제 결국은 그건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한 2024년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2023년까지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냐. 그건 너무 많이 길게 오르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량이라는 것 자체는 신규 입주 물량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거래 가능한 물량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거래 가능한 물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라는 건 이제 아파트 재고인데 아파트 재고는 다 누군가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있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택이 하나인 분들은 그 집을 팔아갖고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출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갈아타기 수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주택이 1주택으로 이사 가는 거는 매우 한정되는 거죠. 팔고 나서 다시 살 때 대출 안 나오면 이사 못 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를 갈 때는 더 좋은 지역, 더 넓은 평형으로 가는데 이런 갈아타기 수요가 없으니까 1주택자 매물이 나오기 좀 어렵고요. 그러면 결국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이제 못 버티니까 팔어. 이제 이런 기조로 갔었는데 예. 그리고 양도세도 같이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그쵸. 안 되니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보유세도 부담스러운데 이거를 팔자고 하는 양도세는 더 부담스럽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징역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징역 건수를 보게 되면은 2019년도 거에는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 중에서 징역 건수가 10% 미만이었어요. 네. 근데 2020년도 들어서 갖고 역대 최고인 14.2%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9월까지도 13.5%로 뭐 10건이 거래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건 이상이 지금 징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물량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징역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징역으로 빠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징역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못 팝니다. 팔면 그 증여로 인한 뭐 그치 원천 처음에 샀던 네. 아파트 그 가격으로 양도세 양도세를 계산이 내니까 되니까 또 이제 매물 잠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내년부터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018년도에 네. 주택임대사업자가 130만 호가 등록이 됐습니다. 새로. 예, 엄청나게 많이 등록됐거든요. 이제 그 당시 그렇게 등록이 많이 됐었던 이유가 2017년도에 임대주택 사업자한테 혜택 증대를 했어요. 예. 현 정부 들어서. 그래서 예. 지금 들어서 보면은 왜 저걸 혜택을 줬지? 라고 하는 그런 네. 의아심이 드는데 어쨌든 2017년도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2018년도에 130만 호가 등록이 된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단기가 4년이고요. 장기가 8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게 연장이 안 돼요. 음흠. 근데 4년이 지나게 되면은 2022년 내년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내년 4년 지나신 분들은 일단은 종부세라든지 그런 거에 혜택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아도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중과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내년도부터 많이 있으면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물량이 4년짜리 신청했던 분들은 내년에 끝나니까. 예. 그리고 8년짜리 신청하셨던 분들도 전체 의무 보유 기간이 이제 8년인데 그거의 반 이상, 네. 4년을 임대했으면은 그거를 자진 말소해갖고 팔 수가 있습니다. 팔면 다주택 중과는 안 됩니까? 1년 내에 파셔야 돼요. 아, 말소 후 1년 안에 예, 팔면 중과로 안 안 하고 일반 과세를 합니다. 그 1주택의 과세 방법을 맞습니다. 선택한다.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에는 4년 지난 다음에 언제든지 팔아야 되니까 네. 가격이 약간 빠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매물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장기 같은 경우에도 4년이 지난 다음에 네. 이거 지금 안 팔면 2년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자진 말소를 한 후에 이분들도 1년 내에 팔아야 되거든요. 이게 급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내년도 되면은 이런 다주택자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20년 7월 말일 날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거든요. 예. 2년 동안 이제 전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만료가 되는 게 내년 7월 31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 8월 달부터는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 목적이 아니고 다 자가 거주 목적이 많으세요. 네. 다주택자로 이득이 없으니까. 근데 그동안은 내가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이 안 비어 있으니까. 예. 집 안 비어져 있는 거를 전세 안고 사서 진행하는데 이게 네. 언론에서는 갭 투자 물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갭 투자 물량이 증가한 거는 내 투자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세입자가 있으니까 네.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내년 8월 달에 되게 되면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매물들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도 있으니까 아니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네.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가격이 상승은 하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을 것 같고요. 2023년 상반기가 되면은 보유세 부담이 점점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양도세 좀 줄일 수 있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그러게 되면은 네. 2023년도가 약간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8월 되면 물량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내년 하반기에 꺾일 가능성은 없어요? 일단은 내년으로 보게 되면은 내년 3, 4월달에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5월 말까지는 팔아야지 보유세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달 되면 또 매물이 바로 잠깁니다. 매물이 갑자기 또 없어지니까 뭐 6, 7, 8월달 이제 매물 없이 갈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또 올라가네라는 이제 불안 심리. 그 불안 심리에는 가격이 올라가네는 불안 심리하고 더불어 갖고 이러다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가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흐름세상으로는 이어 투 이어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연말 가격이 조금 더 올라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급 물량을 기존 주택을 양도세를 좀 낮춰서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는 것보다는 3기 신도시 사전 분양 같은 거 많이 하지 않느냐. 그게 꽤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제 이해가 약간 30년 전에 고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을 늘려야 되고 공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도시다. 네. 신도시를 아파트 공급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잡힌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방향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1990년대에 맞았어요. 그때 1기 신도시가 들어설 때가 고 노태우 정권 때 주택 200만 호 정책을 하면서 1기 신도시를 집어넣고 분당 일산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됐고요. 그 안정된 게 또 장기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의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면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의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서울의 주거 환경이 안 좋고 대기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울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그 메트로폴리탄들이 되게 슬럼화됐었습니다. 네. 노후화되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어디 살았냐면은 일은 내가 서울, 뉴욕, 도쿄에서 하더라도 잘 사는 사람들은 약간 외곽에서 넓은 집에서 쾌적하게 인프라 좋은 곳에서 그런 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엔 트렌드였어요. 도심을 벗어나갖고 외곽에 사는 거 넓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용인의 60평대 다 이제 큰 평들을 많이 가셨죠. 출퇴근 괜찮았어요? 힘들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또 노망이 뭐였냐면은 교통편이 좋아진다. 지금 보게 되면 엉망이지만 교통편이 좋아지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 문제 없다. 이제 이런 환상을 갖고 가셨던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직주 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직주 근접이어야 돼요. 서울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인내심이 떨어진 겁니까? 인내심도 떨어졌고 외곽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살기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격 올라가는 걸 체험상으로 경험한 것도 있고 아무리 내가 서울 출퇴근이 광역버스라든지 지하철 한 번에 오는 하더라도 이 심리적인 거리가 또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직주 분리를 선호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서울의 주거 수요가 글로 옮겼는데 지금은 직주 근접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신도시를 만든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기 원하는 분들이 신도시를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내가 집을 살 수 없는 경제적이나 굳이 살 필요가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3기 신도시를 청약을 하겠죠. 그리고 3기 신도시 자체로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약간 좀 말이 안 되고요. 하지만 3기 신도시 자체는 되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도 좋고요. 아파트 가격도 경쟁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도시 자체의 그런 의미를 둬야지 신도시의 공급과 서울의 집값을 연계하는 그런 정책은 향후에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보다 보십니다. 서울 집값에는 직접 영향은 덜 줄 거다. 맞습니다. 오히려 경기도 주변 집값이 그것 때문에 안정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책은 뭘 좀 그럼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보시기에. 정책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좀 완화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양도세를 완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양도세 완화돼서 물량이 좀 풀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양도세 완화를 안 하면 그럼 시장이 안정이 안 될 거냐라고 하기에는 보유세 부담이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내후년 다를 거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세를 건드려야 될 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냐, 정책의 목적이 아니면 아파트 가격의 안정이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파트 가격의 안정이 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유세는 현재 유지하는 게 맞고요. 양도세 자체를 일시적인 완화, 아니면 전반적인 완화, 아니면 중과세 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맞습니다. 그렇군요. 미래에셋증권의 허혁재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금요일에 떠나는 해외여행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얄 더치 쉘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 우리나라에는 흔치는 않은데 어디 외국 나가보면 주유소마다 그 노란색 조개. 맞습니다. 그 로고 찍혀 있어서 저 회사는 석유 회사구나라는 걸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 회사. 그 회사가 원래 네덜란드 회사였던 모양이에요? 이게 네덜란드 본사가 있었어요. 헤이그에 있었는데 이 본사를 영국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 등기상의 설립 국가와
그러니까 기업 국적과 세금을 내는 곳을 일치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상의 설립국가는 영국인데 네. 세금을 내는 근거지는 네덜란드였어요. 본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아, 영국 회사인데 이상하게 네덜란드에서 세금을 내고 네덜란드에서 본사를 두고 활동했는데 네.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고마웠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네덜란드와 영국 회사가 합병한 거라서 국적이 두 개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하나로 합치겠다. 우리로 치면 애플이 나 한국에 본사를 두고 우리 버는 돈 한국에 법인세 냈게 해준 거니까 네. 고마웠을 텐데 영국으로 간다는 겁니까 다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사회도 런던에서 열고 뭐 CEO와 CFO도 영국에 근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론에는 보시면 로얄 더치라는 그 부분, 이름에서 그런 부분 떼어낸다,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어제 제가 로얄 더치 쉘이 본사 이전 승인을 위해서 주주들에게 전달한 그 공시 문서가 있어요. 그걸 좀 찾아봤더니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로얄 더치가 그 네덜란드 왕실의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왕실 인증, 뭐 지명 이런 건데 본사를 영국으로 옮기면서 이제 추진하는 여러 조직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명을 로얄 더치 쉘에서 쉘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색깔, 네덜란드 물 다 빼겠다는 거네요. 이 회사에서. 그렇죠. 이 로얄 더치 쉘이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와 영국의 두 회사가 합쳐진 거예요. 영국에서 조개 관련 운송, 무역 사업 이런 거 하다가 석유 소매까지 뻗어간 쉘 트랜스포트 앤 트레이딩 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네덜란드의 로열 더치 페트롤리엄이라는 왕립 석유 회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합친 겁니다. 네덜란드 왕실이 당시에 미국 거대 정유 회사였던 락펠러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 있죠. 이 회사가 석유 산업을 독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1907년에 두 회사를 합병합니다. 합병한 이후에도 계속 개별 회사를 유지하면서 이제 약간 파트너십에 더 근접한 기업 운영을 하다가 2005년에 온전한 단일 지주 회사 로열 더치 쉘 유한 회사로 통합이 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군요. 네. 왜 잘 하다가 다 영국으로 올라가고 네덜란드랑 다시 안 볼 듯이 이렇게 해요? 회사가 밝히는 공식적인 이유는 복잡한 회사의 지분 구조를 단순화해서 주주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청정에너지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건데 진짜 이유는 사실 네덜란드의 세금이 제일 크죠. 이 네덜란드가요, 유럽연합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식의 배당세 15%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주주 입장에서 보면 유럽연합에서 이제 탈퇴를 했으니까 배당세를 내게 된 거예요. 좀 불리한 거죠. 식품 생활용품 만드는 유니레버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이것 때문에 영국으로 본사를 이렇게 옮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쉘도 이 부분에 불만이 많으니까 한 몇 년 전에 네덜란드 총리가 배당세 폐지하려고 좀 애를 썼거든요. 근데 반대 세력이 너무 커가지고 통과가 못됐습니다. 서류 내용을 보니까 로열 더치 쉘 주식이 로열 더치 석유 회사와 쉘 무역 회사가 단일 모기업으로 합병된 이후에 이중 지분 구조를 쭉 유지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 상장된 주식 A에는 배당세 15%가 부과되는데 영국에 상장된 주식 B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5월에 탄소 배출과 관련한 이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자극이 됐죠. 법원 판결도 로열 더치 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다? 네.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이? 네. 아, 진짜 이 나라에서는 사업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금도 많고. 네. 어떤 판결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송경제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환경단체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지난 5월에 네덜란드 법원이 쉘에게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목표를 세운 것보다 훨씬 더 큰 퍼센테이지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판결을 전 세계가 주목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법률 기관이 기업에게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면서 권고가 아닌 명령을 한 거는 되게 유례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징역 몇 년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무죄 하든가 집행유예 하든가 그게 아니라
너 잠깐 이리 와봐봐. 그래서 아주 복잡한 주문을 했다는. 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이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본사가 바뀌면 네덜란드 법원의 관할 구역에서 벗어나니까 이게 법원이 집행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질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 쉘 측은 법적 절차에는 영향이 없을 거고 이거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달 12월 10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75%가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만 가능해집니다. 네덜란드 다 버리고 영국으로 가는 거가? 네. 영국은 감사할 거고. 네. 네덜란드는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좀? 그렇죠. 어떻습니까, 반응이? 네덜란드는 이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뒤에서는 좀 행동이 엇갈려요. 로얄 더치 쉘이 우리 본사 영국으로 옮깁니다 하고 발표한 지 몇 시간 뒤에 그 정부 관계자가 15% 배당세 원청 징수를 폐지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을 다시 한번 라스트 미닛으로 우리 접촉을 시도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잡으려는 거죠. 아, 봐라. 쉘 간대잖아. 좀 세금 좀 해보자. 좀 그 얘기를. 네. 잠깐만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해볼게. 이렇게 된 거고. 네. 반면에 그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인 ABP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포트폴리오에서 우리 쉘과 모든 화석 연료를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떠나면 우리도 당신네 주식 팔겠다. 네. 우리 네덜란드 국민연금 무시하지 마. 네. 그리고 의회도 한켠에서는 이 세금을 피해서 어쨌든 떠나는 셈이니까 이런 기업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려고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 이거를 이제 엑시트 텍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뭐 출국세, 퇴장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가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제안된 법안인데 그 유니레버가 지난해 영국과 네덜란드에 나눠져 있던 본사를 런던으로 통합하기로 하면서 그러니까 네덜란드 정부가 괘씸하니까 이 엑시트 텍스로 우리 돈 약 15조 원을 내도록 법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네덜란드에서 돈 빼내가면 하여튼 뭐 어떤 사연이든 간에 그 빼내가는 돈의 몇 %를 출국세로 걷는다. 네, 근데 이 쉘까지 그러니까 이거 다시 추진해야겠다. 그러고서는 지금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추진하면 네덜란드로 들어오는 돈들도 줄어들겠죠. 나갈 때마다 출국세 내는 나라에 굳이 뭐 엄청 좋은 거 있으면 몰라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 비평가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엑시트 텍스를 두고 예. 호텔 캘리포니아 세금이다. 왜요? 이렇게 풍자를 해요. 그 이글스 노래 호텔 캘리포니아 아시죠? 네. 거기 가사에 보면 You can check out anytime you like but you can never leave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좋을 때는 언제든지 체크인 할 수 있는데 절대 나갈 수 없다라는 그 가사를 인용해가지고 이 기사에서 풍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 네. 진짜 본사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보면. 뭐 그렇죠. 그들도 쉽지는 않겠으나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증세가 꼭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요즘 기름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듯해요. 그렇습니다. 석유 회사들 부당한 이익 얻은 것 같으니까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나서서 조사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한 6.2% 올라서 이게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동력이 에너지였다고 했었는데 현재 미국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이 1갤런 이게 한 3.79리터 정도 되거든요. 1갤런당 3달러 40센트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1년 전과 대비하면 약 60%가 오른 겁니다. 지난주만 해도 10월 기준으로 50% 올랐습니다 했었는데 그새 또 오른 거죠.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1월 1년 정도 뒤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지금 지지율이 매우 낮아져가지고 네. 민심 달래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은 물가가 오르면 정부 탓이고 집값이 오르는 건 경제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은. 네, 미국은. 그래서 이제 물가를 못 잡고 민심을 잃으면 그건 이제 대통령 잘못이다. 네. 우리나라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죠, 우리나라는. 물가 오르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그거야 대통령이 어떻게 해. 근데 집값 오르는 거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의석수를 과반도 못 차지하게 되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게 증명이 되는 게 유권자의 그 바이든 거부감이 높아진 거는 여름과 가을 기름값 상승과 강하게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공정거래위원회, FTC라고 하는 연방거래위원회에 미국 휘발유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한을 네.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달리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퍼포먼스이기도 합니다. 물가 못 잡으면 내년 중간선거 크게 진다는 거겠죠. 그렇죠. 물가가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특히 미국인들은 주머니나 예금 통장에 돈을 많이 안 갖고 사는 게 그 나라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우리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죠. 100만 원 월급 받으면 가능하면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려고 해서 소비를 줄이는데 네. 그분들은 꽤 안 그래서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면 충격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대로 받아요. 예. 그럼 일단 미국에도 주유소 기름값 조사를 할 것 같은데 네. 잘못한 것 같다고 이제 하는 뭔가 이런 계기가 있어요? 이 바이든이 보낸 그 서한 내용을 보니까 그 지난달 그 미국 내 비정제유 가격이 5% 이상 내려갔대요. 네. 그런데 그 정제를 마친 소비자용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3%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품목의 가격 차이가 설명하기 힘들 만큼 큰데 분명히 이 과정에서 석유나 그 가스 회사들이 상당한 이익을 챙겼을 거라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국제유가는 내렸는데 왜 휘발유 값은 오르냐? 그래서 소매가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달라고 했고 예. 만약에 부정한 사항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FTC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FTC 측도 해당 문제 우려하고 있고 우리도 조사 중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죠. 그런데 예. 이 석유 업계에서는 이 바이든의 이 같은 주장을 좀 반박하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소매 휘발유 가격과 비정제 휘발유 가격의 상관관계를 월 단위로 조사를 해봤더니 예. 비정제유 가격이 내려갈 때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13차례나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정비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비정제 휘발유에 또 다른 화합물을 혼합해서 소매용 휘발유를 만들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석유협회라고 미국 정유업계의 최대 로비 단체가 있어요. 여기 힘이 좀 강한데 여기서 이제 바이든에게 뼈를 때리는 말을 합니다. 석유 시장은 매일 규제되고 면밀히 감시되고 있으니까 당신은 따로 조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오펙에 공급을 늘려달라고 애원하기보다는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개발을 장려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미국도 네. 우리도 늘 국세청이 항상 열심히 세금 걷느라고 노력을 하지만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국세청이 특별조사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늘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그런 거지 지금까지는 그럼 안 하다가 갑자기 한다는 얘기냐 해야 될 걸. 그래서 아무튼 그게 이제 수단으로 가끔씩 사용이 되는데 미국도 네. 똑같네요. 네. 자꾸 저 주유소에서 자꾸 그러면 공정이 뜹니다. 네. 이런 거고 주유소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럼 그 유전 개발이나 좀 더 하세요. 그렇다는 건가 봐요. 네. 안 그래도 오펙한테 추가 증산 요청을 했는데 네. 바이든이 마음이 많이 급한가 봅니다. 네, 많이 급해요. 지금 뭐 우리나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동맹 국가에도 전략 비축유 방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전략 비축유가 그 1975년에 아랍 국가에서 석유 수출 금지 조치로 굉장히 난처해지니까 예. 우리 이제 비상 상태를 대비해서 석유를 비축해 놓자 하는 그런 건데 외신을 종합해 보면 일본은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수용 여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예. 중국과는 지난 16일에 미중 정상회담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 문제도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요청 때문에 한다는 언급은 안 했는데 중국이 비축유 방출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요청은 사실 그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사실 시그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 그 석유 소비국들이 오펙에게 좀 증산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꾸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더 많이 안 캐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급은 늘어날 거야 시장에. 네. 그러니까 가격 떨어지기 전에 얼른 비싸게 빨리 좀 더 캐서 파는 게 어때 하는 압박일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미국이랑 지금 자칫하면 전쟁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비축유를 비축해놔야지 이걸 적국 같은 나라가 와서 야, 너희들 전쟁 날 때 좀 쓰려고 쌓아놓은 비축유를 좀 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 쌓아놓은 건데 그렇군요. 풀면서 뭐 더 사서 쟁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비축유를 있고요. 풀면서 비축이 비어지는 건 더 강한 속도로 채우면 풀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비축유는 계속 쌓여 있고. 그렇죠. 다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중국의 한 IT 대기업이 야근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이게 중국에 야근이 많은가 봐요. 그 중국에 야근 초과 근무를 뜻하는 말로 996 근무라는 말이 있거든요. 숫자로 996. 예. 이게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장시간 근무하는 문화는 하루 이틀이 아닌데 특히 이 IT 분야에서 많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그 중국 전기차 업체에서 한 30대 남성이 10월 들어서 매일 12시간씩 일하고 있다. 네, 7일 야근을 하다가 과로사한 일이 있었어요. 근로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데 강제하는 기업이 또 있었던 거죠. 예. 사무실 천장에 야근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노동 그 감독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는 것도 있었고요. 네. 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 저도 사진 얼핏 봤는데 네. 야근은 좋은 것 이렇게 맞아요. 써놓기도 하고 너도 나도 야근 뭐 이렇게 써놓기도 도망가고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이런 멘트도 있었죠. 중국도 이제 초과 근무가 항상 일상화되고 있고 네. 또 그와 관련한 또 반발도 나타나고 그러는 모양이네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